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새벽 전식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있었죠. 생중계되는 현장을 지켜보면서 참 기막혀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복수를 떠나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흔히 기본이 안 되었다 이런 말을 하죠. 아마도 국회의원들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국정을 논의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뜻일 겁니다. 언제쯤 우리는 기본을 말하지 않아도 좋을 때가 올까요? 19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106명 중에 61명 지지. 생각보다 지지가 적었습니다. 사실상 추대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이용호는 42표를 얻었습니다. 영남 5선 주호영과 호남 재선. 거기에다 이 호남 재선 이용호는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을 거쳐 그리고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고 국민의힘으로 들어온 그런 국회의원입니다. 그 주호영과 이용호의 양자 대결은 사실 승부는 이미 결정난 선거였습니다. 사실상 주호영 추대 형식인데 의외로 이용호의 선전이 돋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닥미십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군요. 그 이용호가 투표전 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저는 돌아갈 곳이 없다. 당의 위기 상황에도 너무 국민의힘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고 저라도 매기가 돼야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출마했는데 퇴로가 없었다. 저라도 매기가 돼야 되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른바 매기 효과. 캣피쉬 이펙트. 매기 효과란 말이 있죠. 미꾸라지 어항에 매기 한 마리를 딱 넣어놓으면 미꾸라지들이 쭉 처져 있다가 매기를 피해 다니느라고 생기를 얻는 효과입니다. 미꾸라지를 장거리 운송할 때도 수족관에 매기를 넣어두면 미꾸라지들이 죽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이런 매기 효과를 기업에 접목시켜서 기업은 다민평가 제도와 그리고 성과급 제도 등을 통해 조직의 정체 현상을 극복하고 동기를 부여하여 생산성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이용호의 눈에 국민의힘은 쭉 처진 미꾸라지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용호의 말입니다. 윤심 때문에 상당히 헷갈리셨을 텐데 저는 윤심인지 권심인지 잘 모르겠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선생님 뭐 중 따라서 가지 않는다. 그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명이 이용호를 지지했습니다. 국민의힘 이대로는 안 된다는 물밑 흐름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북한 문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충돌했습니다. 문재인은 9.19 군사합의 4주년을 맞아 퇴임 후 첫 공식 메시지를 냈습니다. 하필 첫 공식 메시지를 낸 것이 바로 9.19 군사합의 4주년 때 낸 겁니다. 문재인은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신뢰이고 신뢰는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결의의 수건으로 정부가 바뀌어도 남북 간 합의는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돼야 할 약속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북한이 지금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문재인이 남북 간 합의에 대해 4년 전 오늘 나와 김정은 위원장은 역사적인 평양 공동선언에 서명하고 8천만 계례 앞에 엄숙히 약속했다며 한 말이 이렇습니다. 반목과 대립, 적대의 역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을 만방에 알렸고 남북 군사 합의서를 부속 합의서로 채택해 하늘과 땅, 바다 어디에서든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했다. 그는 특히 남과 북이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합의하며 비핵화로 가는 실질적 로드맵을 제시했다고도 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군사적 시설을 허물고 스스로 무장해제를 한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왕창 다 허물었죠. 신문에서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GP도 허물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천적 조치를 한 것이 있는가요? 북한은 핵의 고도화와 경량화에 성공했으며 이제 비핵화는 없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절대로 먼저 비핵화는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 이게 김정은이 간 연설입니다. 이런데도 문재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는 평양 공동선언을 과거부터 이뤄낸 남북 합의들의 결집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의 자화자찬입니다. 남북 합의는 남북 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진전시키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도로 나아가는 역사적 이징표가 되었다. 참 놀라운 자화자찬입니다. 이 긴 축사의 끝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사상 최초로 능라도 경기장의 15만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했던 그날의 벅찬 감동이 다시 떠오르는 오늘이다. 자신을 남측 대통령이라고 표현했죠. 방북 이틀째인 9월 19일 밤 문재인 내외는 능라도 경기장에서 김정은과 함께 10,000명이 하는 집단 체조, 빛나는 조국이란 것을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15만 평양 시민들 앞에서 7분간 연설했습니다. 오늘 김정은과 나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조차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이란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김정은의 연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문재인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제 책 자유의 적들에 쓴 글이 있습니다. 평화는 결코 말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에리 프롬이 전곡을 찔렀다. BC 1500년부터 AD 1860년까지 영구적인 평화의 보장을 전제로 하는 평화조약이 약 8,700건이나 체결됐으나 그 효력이 지속되기는 평균 2년 정도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된 이 정진석은 19일 문재인에게 9.19 군사합의는 이미 휴지 조각이 됐다며 한마디 했습니다. 제발 좀 도보다리의 미몽에서 깨어나 주기를 바란다. 그렇습니다. 도보다리의 미몽. 그 도보다리 위에서 김정은에게 건넨 USB에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은 얼마나 무기력하면 이 USB 내용조차 아직 밝히지 못하는 걸까요? 집권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이 뉴스와 맞물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보도된 NYT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 문재인에 대해 한 말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교실에서 특정한 친구한테만 좀 집착하는 학생 같아 보였다. 참 재밌는 비유입니다. 그 특정 친구는 바로 북한입니다. 아니 김정은이겠죠.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정치적인 쇼라고 평가해 왔다고 뉴욕타임스는 소개했습니다. 어떻든 문재인은 9.19 군사합의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2019년 초 비핵화 사기극이 들통나자 대놓고 합의를 위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충만 살펴볼까요? 2019년 11월 25일 서해 접경인 창린도 섬에서 해안포 사격 훈련을 한 것을 비롯해서 2020년 5월 3일에는 강원도 비무장지대 DMZ에서 고사총으로 한국군 GP를 공격했습니다. 네 발이 맞았죠. 그해 6월 16일에는 우리 정부 예산 180억 원이 들어간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이건 김여정의 지시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22일에는 연평도 인근에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격됐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북한이 군사 합의를 깰 때마다 합의 정신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으로, 이런 식으로 김정은을 옹호했습니다.
게다가 김정은은 지난 4년간 최소 40회가 넘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을 쏘며 지속적으로 군사 위협을 증가시켜 왔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쏘아댔죠. 올 1월에는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고 4월에는 신형 전술 유도무기 2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3월 20일에는 평안남도 순천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을 쏘기도 했습니다. 이런데도 9.19 합의가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합의란 말인가요? 자,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 얘기입니다. 이준석이 일요일인 17일 경찰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원래 16일 날 경찰에 출석한다고 했는데 기자들이 완전히 허탕을 치게 만들고 그 이튿날 17일 날 경찰에 비밀리에 출석했습니다. 이준석은 아이카이스트 대표 김승진으로부터 2013년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해 22차례 이상의 금품, 향을 제공받은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이준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게 바로 김승진의 주장입니다. 김승진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실제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이 있죠. 만난 사진이 말입니다. 그런데 김승진이 주장하는 2013년 성상납의 경우 그걸 성매매로 보면 공소시효가 불과 5년 그리고 직권남용으로 보면 7년입니다. 그러나 2015년 9월 추석까지 김승진이 대가성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확인될 경우에 포괄 일죄의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달 말경까지 공소시효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 외에도 이준석이 신부 김칠근을 시켜 성상납 의혹을 제보한 장모 측에게 7억 원 각서를 써주는 대신에 성상납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증거인멸죄입니다. 어떻든 경찰은 공소시효를 고려해서 성매매 및 알선수재 혐의 부분에 대한 수사부터 일단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 김승진이 변호사죠. 이 강신의 변호사의 고발로 시작된 무고죄 수사입니다. 이준석은 가세인을 고소했는데 이 고소가 무고죄가 된 것입니다. 이준석은 지난해 12월 가세인이 폭로 직후에 가세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그러니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고 강신의 변호사는 이 같은 고소가 무고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4일 경찰에 이준석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세인의 명예훼손이나 이준석의 무고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절대적으로 하나가 필요하죠. 그게 뭔가 하면 2013년에 접대와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확증이 전제돼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2013년에 성상납이 진짜 있었느냐 이걸 확인을 해야만 무고죄가 되는지 명예훼손이 되는지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가세인은 명예훼손 혐의를 벗고 이 전 대표는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아주 높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가세인 관계자들이 송치되고 이준석이 혐의를 벗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8일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리위원장 이양현은 이날 윤리위 직후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징계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서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추가 징계 착수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준석이 당원,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 뭔가 하면 지난달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이준석의 개고기 그리고 양도구역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 이 얘기죠. 그리고 신군부 발언이 당원들에게 못밀감을 주는 은행이라며 추가 징계를 윤리위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윤리위는 조만간 이준석에게 출석 날짜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일단 소명을 듣겠다는 거죠. 이준석은 이미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징계가 내려질 경우에 탈당 권유 또는 제명, 처분 외에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규정은 징계 상태인 당원을 추가 징계할 경우에 이전보다 무거운 조치를 내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준석이 앞서 받은 당원권 정지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는 탈당 권유와 제명뿐입니다. 탈당 권유는 대상자가 탈당 권유를 받고 그 징계를 받고 10일 안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됩니다. 따라서 이 대표에게 추가 징계를 내린다면 사실상 제명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실상 이준석은 끝난 것입니다. 어쨌든 윤리위가 당초 28일로 예정되어 있던 회의를 열흘이나 앞당겨 개최한 것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현재 이준석이 제기한 5번째 가처분 신청 사건,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사건 신문기일은 28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만약 윤리위가 이번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이전에 이준석에 대해 제명 등의 징계를 내리고 그 후속 절차를 마무리한다면, 예컨대 제명을 하면 의총에서 이걸 추인을 해야만 합니다. 그 마무리한다면 이준석이 제기한 가처분 사건은 각하되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이에 대해 이양희 위원장은 선을 그었습니다. 윤리위는 어느 상황에서도 결정을 내리고 회의를 시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무런 결론은 없이 회의를 내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준석은 다시 반발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이번에는 이양희를 빚고 왔습니다.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 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 아마도 인권규범은 세계 인권선언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유엔에 인권규범이라는 게 별도로 없고요. 세계 인권선언이 있습니다. 그 유엔 세계인권선언 19조는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이준석은 이에 따라 이 제명 등 추가 징계 결정이 나올 경우에 윤리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가처분뿐만 아니라 유엔 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다. 유엔까지도 제소하겠다. 이준석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28일 국민의힘 윤리위의 이준석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은 3, 4차 가처분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 방해 행위라고 했습니다. 사법 방해 행위. 이거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사법 방해죄라는 범죄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홍준표 대구시장에 나섰습니다. 그는 국민의힘 윤리위가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을 이유로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에 대해 딱 잘라 말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었으면 보호받지 못한다. 홍준표가 19일 페이스북에 쓴 글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정치판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징계의 자유라는 말 듣고 제가 정말 빵 터졌습니다. 그가 표현의 자유가 그 내재적 한계를 넘었으면 해당 행위를 이유로 징계 제명된 전례도 있고 그 제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도 있다며 한 말이 정말 신랄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토록 자중하라고 했건만 사태를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점에 대해 많은 유감을 표한다. 거듭 유감. 이준석을 얼마나 아끼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거듭 유감. 그 뒤에 이준석에 대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윤리위원인 유상봉과 이준석에 대한 징계를 상의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나눈 게 19일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날 오전 의총에서입니다. 이렇습니다. 정진석은 오케이 중징계 중 해당 행위 경고해야지요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는 유상범이 앞서 보낸 메시지의 대답으로 보입니다. 앞에 오케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입니다. 그 메시지는 앞쪽 일부가 잘리는데 필요 없으실 듯 합니다 라고 말한 부분만 노출이 됐습니다. 정진석의 말에 유상범은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 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어 카메라에는 정진석이 오늘 오찬 함께 합이라고 보내는 장면까지 담겼습니다. 뒤에 뭐 합시다겠죠. 점심 같이 먹읍시다. 그걸 오찬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하는군요. 이준석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해당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유한 뒤에 이렇게 썼습니다. 윤리위원과 비대위원장이 경찰 수사 결과를 예측하며 징계를 상의하고 지시를 내린다. 그는 무리한 짓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자꾸 사진을 지키는 거다. 한 100번 잘못하면 한 번 정도 지킬 텐데 라고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일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죠. 이 사실이 불거지자 정진석은 이 문자는 지난 13일에 나눈 문자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막은 확실히 기자들에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상범은 윤리위원직을 곧장 사퇴했습니다. 이양희가 사퇴를 받았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수준이며 한계입니다. 자, 다음 민주당 얘기하죠. 요즘 이재명은 문자 그대로 진퇴유곡, 나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지금 계곡에 딱 갇혀 있는 상태, 이 진퇴유곡 상황입니다. 그를 둘러싼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들 아시다시피 공소장이 공개됐죠. 이것만으로 회적인 시각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특히 김문기를 모른다고 말한 것이 너무 고의적으로 보이는 정황이 공소장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게다가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검찰이 이재명을 소환하는 절차도 멀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각기 다른 내용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리고 이재명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까지 다각도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두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와 비교하면서 불공정하다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일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검찰이 이재명을 소환하더라도 물론 이재명은 이번에도 의원총회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으며 불출석을 고수하겠지만 여론은 결코 우호적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민주당은 첫 정치탄압대책위원회라는 걸 열고 이재명을 지원했습니다. 이 와중에 아주 재밌는 뉴스가 떴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9박 10일간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갔을 때 일입니다. 이 당시 출장에는 유동규, 김문기가 동행했죠. 그 뒤늦게 참고한 겁니다. 성남시청 이 직원이 아닌 두 사람이 가면서 1,100여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이번에 파기됐습니다. 검찰은 이재명과 두 사람이 출장 당시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문기는 호주, 뉴질랜드 출장 당시에 딸에게 보낸 영상에서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딸에게 자랑한 거죠. 검찰은 김문기가 애초 해당 출장의 참석자가 아니었는데 추후 변경된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이재명이 유동규, 김문기와 해외 출장을 간 시점은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안이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이 당군 이래 최대 이 공익사업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직 설계도를 완성하기 직전에 출장을 갔던 겁니다. 거기에 동행을 한 거죠. 김문기도.
이 출장 후 17일 만인 2015년 2월 2일 이재명은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보고한 특수목적법인, 그러니까 SPC, 이 특수목적법인 설립 승인 검토 보고서를 기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격적인 꾼들이 사기극이 진행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성남의 을이라는 이 회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김만배 같은 꾼들이 다 꿰들고, 그리고 8천억이 넘는 엄청난 돈이 어디론가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이 정확한 실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명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국제사회에 나가서 비난하면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이 어떻게 될지 참 걱정된다. 이재명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민주당 정부와 민주당 대통령들의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였고 실질적인 성과로도 많이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DJ와 김정일이 했던 6.15 선언이나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이 한 14 합의는 북한에게는 핵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어주었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었습니까?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들어 김정은과 했던 남북회담에서 무엇을 주고받은 것입니까? 과연 9.19 군사합의는 비핵화로 가는 합의였습니까? 지나가는 개가 없겠습니다. 정치쇼도 이런 엉터리 정치쇼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만 철저하게 이용당한 정치쇼였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에게는 어떻게 불편한 진실만 넘쳐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